자,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요 7천 명 선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꺼내들 거라고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의 일상 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오늘 일제히 조간신문들이요. 거의 다 저 발표 예상하고 제목을 달았던데 양진 변호사님, 이른바 사구제도 부활이랍니다. 4인까지 모임 제한하고 밤 9시까지 영업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멈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동거 가족이나 돌봄 인력은 제외가 되고요.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혼자서 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파티룸, PC방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 운영이 됩니다. 학생들의 많이 다니는 이 학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네. 지역별로 그리고 학생들의 나이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 9시, 10시, 11시 등 어떤 제한에 걸리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입시철인 만큼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에서 예외 대상입니다. 하하. 여전히 뭔가 불만은 터질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역당국도 고심은 했겠지만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이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하고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네, 이게 정말 수학 공식처럼 어렵다 하시는데 일단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요. 오는 토요일 18일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도 일상이지만 일륜지 대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걱정이 될 텐데 네, 결혼식 혹은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분들 어떻게 되는지 속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혼식의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은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허용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요. 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접종 구분 없이 49명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으로 구성이 되니까 둘 중에 본인이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돌잔치와 장례식은 또 다른 기준입니다. 개정된 행사 인원 기준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올 수 있거나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방역당국은요.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일상 회복은 중단이 됐고요. 위드 코로나를 충분히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역당국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는 이 일상 멈춤, 이거를 특단의 대책을 더는 늦출 수 없어서 보통은 발표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모레 토요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멈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 들으면 망연자실을 넘어서 분노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진작 아시죠? 그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알바 학생들도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뭐 거리 강화를 하고 시간도 단축한다니까 앞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저희가 예약이 다 차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취소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만에 갑자기 이게 또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인데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80%인 나라에서 시간 제한을 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지금 방역 당국에 너무 무책임하고 방역 당국이 무책임하다 마지막 그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이유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방역 당국이 한 45일 전에 지금 일상으로 회복이 한 45일 정도 됐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회복한다고 말할 때 정부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확진자 수가 10,000명까지 나와도 위중증 환자 관리 그리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위주로 관리하겠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뭡니까? 바로 그 점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간 거죠, 결국.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중증 환자 병상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되다가 계속 늘어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분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첫째는 방역당국 위중증 환자 현황에 대한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22일 날 광화문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 지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제 무작정 자영업자들한테 도와달라, 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김부겸 총리도 손실보상 두텁게 하고 또 하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다르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손실 이런 부분도 함께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네. 시기예요, 시기. 하겠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방역 당국도 고심이 클 거예요. 그 방역의 수장인 김부겸 총리도 정말 골치가 아플 텐데 하지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돌파 감염 환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스터샷 관련 접종이죠. 네.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접종 완료되고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연말까지 941만 명 추가로 접종할 예정이고 지금 속도를 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김부겸 총리가 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을 설득시키는 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 패스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간담회 후에 본인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작용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도 세 딸아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역 패스, 방패 하나씩 들게 하자는 거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히기엔 조금 두렵다는 그 학부모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늘 신문지상의 제목 보면 양윤선 평론가님 뭐 역대 최다. 역대 최다. 뭐가 또 역대 최다. 죄다 이런 소식밖에 없어요 지금. 늘 역대 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언제가 역대 최다였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지경이고 매일같이 그 기록도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요 7,600명대입니다. 사망이 62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에 가까워졌어요. 어제에 이어서 또 최다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사그라들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이죠. 오미크론 감염자 또한 20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심 누적 감염자가 148명까지 됐거든요.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해왔는데 네. 어제와 오늘 이 신규 확진자 수 또 위중증 환자 수 전부 다 관리가 안 되고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그야말로 정말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어떤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 지금 3,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울이 200명 넘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3,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최근에 네. 뭐 유재석 씨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도 돌파 감염됐다 해서 방송가가 비상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방송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도 초비상이 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치계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확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돌파 감염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행히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는 접촉이 없어서 윤석열 후보는 뭐 격리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1차 검사에서 이제 참사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인들과 식사하고 1차 검사 음성, 2차 검사 음성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울산 자택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 국회나 선대에 관련된 사람과 추가 접촉자가 없어서 다른 확진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걸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분명히 있다는 걸 또 저기서 알 수 있잖아요. 1차는 음성 나왔는데 2차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이제 비상사태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재택 치료 중이었던 만삭 임산부가 있는데요. 이 임신부가 출산 진통을 시작을 한 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상이 다 포화 상태였던 거죠. 40곳의 병원에서 모두 다 퇴짜를 맞으면서 전담 병상이 없다 보니까 10시간가량을 구급차에 탄 채 거리를 헤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산모의 경우에는 평소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되는데 방역 지침상 응급 환자가 확진자다. 그러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부의 경우에 이제 전담 병원에 있는 이 산부인과를 가야만 했는데 다 포화 상태다 보니까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경기권 모두 전화 80여 통을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다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 만삭 산모 같은 경우에 최초로 신고한 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워낙 사실 이 병상 포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을 좀 살펴보면 전국이 81.4%라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89.8%,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6.4%라고 하니까 사실 응급 환자별로 정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의 상황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초로 이 진통이 온다고 긴급하다고 하혈을 한다고 지금 신고한 10시간 만에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 출산을 했대요. 얼마나 그 10시간이 정말 10년, 100년 같은 고통이고 정말 무서웠겠어요. 이 산모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이 산모와 그리고 아이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정말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병상도 포화 상태, 이 선별 진료소도 긴 줄로 포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상황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코로나19 선제 검사하러 갔더니 줄을 하도 많이 서가지고 제가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서고 있더라고요. 검사 양이 늘어나면 환자가 늘어날 텐데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실 중위중증 환자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사실.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제 상황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밀접 이 확진자와 1m 정도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이 PCR 검사,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을 해봤더니 그 긴 줄을 몸소 체험한 거.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전국적으로.
그걸 느낀 겁니다. 반드시 이것도 지금 이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 암초가 등장했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한 언론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 이모 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판매와 관련된 글을 100건 이상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스스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가 이 씨의 SNS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오프라인 도박장을 열흘간 방문한 후기 형식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매번 오프 가는 곳이 바뀐다. 압구정, 건대 등 바뀌면서 다닌다. 같은 곳 자주 가면 긴장감이 사라진다면서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 원을 땄다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아침에요. 조선일보가 이제 저를 단독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저걸 읽으셨던 분들은 읽으면서도 아 이거 진짜일까? 그랬을 거. 근데 보세요.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래요. 그런데 이 닉네임이 앞장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이기고 싶다라는 이재명 장남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제일 아랫부분에 보세요. 스스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가 이재명 장남의 SNS 계정과 동일하대요. 그리고 조선일보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 장남에게 전화로 취재했더니 아버지 선대위 측에 물어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답변을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만 읽고 나서 읽었을 때는 야 이게 진짜일까? 그러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닌가, 권상희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로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죄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관련 보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리고 지금 상습 도박이라고 했잖아요. 네. 도박이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치료도 받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 또한 선대위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네. 사과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일까 아닐까 했는데 정말 발빠르게 이재명 후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저한테 아마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사과의 타이밍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타이밍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빠른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빨리 하고 사과한 것.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알았다면 미리 예방을 했겠죠. 근데 아마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 것 같은데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과 이후에 또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고 법적 처벌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물론 전제는 문제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원칙론적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 그걸 벗어나서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다가는 또 다른 후폭풍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사실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90도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뱉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도박 관련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2년 6월이었습니다. 본인의 SNS에 도박은 나라 망할 징조다라면서 이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서 경마, 경륜, 경정, 급기야 연금 복권으로 노인들의 주머니 털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을 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서 숨이 찰 지경이다라면서 도박에 대해 쓴소리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발언이 재조명이 되면서 이른바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다라면서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법 도박은 나라가 권장한 도박 공식 사이트 하는 도박도 아니에요. 그런 도박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이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맹 비난을 퍼붓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 그 본인이 사실상 시인하는 뭐 이런 그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모양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김건희 씨의 그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 진행되고 있던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습 도박에 그 게시한 글만 200여 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예. 대통령 후보께서 자신의 아들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이제 다룰지 예. 특히 만에 하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아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는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수사에 들어가서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 앞에 아예 드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론 가정이지만 좀 너무 나간 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이 사안을 덮을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어쨌든 가정을 전제지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윤선 평론가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일단 김건희 씨의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선대위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억대 도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박 자금 마련 경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검증을 맡고 있죠. 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다. 장남을 향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자수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후보뿐 아니라 지금 선대위 관계자들이 득달같이 이 공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데요. 누굽니까, 최재모 교수님?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인데요. 금태섭 의원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개인적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전 의원이 예,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글을 올렸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캠프와는 관련 없는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는 이유가 네. 정치권이 정작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고 상대방 가족의 개인사 같은 문제를 놓고 천박한 공방을 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 자제분들 태어난 사진도 공개하면서 몇 년도 사진이다 이런 걸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로 미뤄봤을 때는 장남이 20대 후반 정도 된대요. 30대에 거의 육박한대요. 30대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만 대선에 나온 게 아니라 2017년에도 대선에 도전했어요. 그렇다면 자식된 도리에서 아버지 가는 길에 최소한의 도리는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른들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뜻대로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지금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리스크가 후보 본인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공세 수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사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비판을 하려면 합리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판은 지양돼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비판을 해서 저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선거를 이 바닥 수준으로 끌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 상습 도박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협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리스크가 더 이상 리스크로 진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태도에 따라서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부 기자한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관련 수사를 벌일 것 같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건데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양재민 변호사님 이 혐의는 글쎄요 가벼운 사안입니까? 중대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일단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형법상 일반 도박과 상습 도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한 사람 처벌을 받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박을 한 사람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징역형까지 법정형이 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내가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된 방법이라든지 베팅하는 액수라든지 그리고 그 횟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습 도박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처벌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을 져야 하고 네.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에 대해서 사실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 이재명 후보. 그런데 기자들한테요.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슬아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장남 관련이잖아요. 둘째 아들 차남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그것도 난감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자제분 얘기 이건 뭐죠?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 요즘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필 규정을 믿는 거죠. 이 장면은 시점상 최진봉 교수님 네.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 보도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네, 그랬죠. 네. 어제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데 거기 직접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글을 올리면 거기에 답변다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한 건데요. 거기서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는 아까 들으신 그대로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필 규정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들 문제가 오늘 이제 장남 문제가 터지면서 이 문제도 조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대위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조사 같은 걸 축약하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누리꾼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후보 자제분에 대한, 여기서 후보 자제분은 둘째 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 자제분에 대한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를 누군가 기획한다고 실시간 유튜브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걱정하는 차원에서 올렸겠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영상 보셨죠? 거의 괴념치 않은 듯 걱정하지 말라. 이런 가짜 뉴스는 오래 못 간다. 왜? 본인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믿는 이유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저 제명인의 마을 커피숍 댓글 다는 이 영상에는 여러 또 좀 짓궂은 또 그런 질문들도 올라왔는데 또 충실히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머리 색깔이 훨씬 좋았는데 다시 바꾸면 안 되나요? 제가 윤 후보님보다 더 젊은데 제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사건건 정부와 민주당이 발목 잡아 차라리 탈당하는 게 나아. 이거 뭐야? 나보고 탈당하라는 거야?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왜 제가 탈당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른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권상희 평론가님 장단점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라방 자체는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소통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쌍방향이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또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관심사라든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정책에 녹여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재명 후보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말이란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하.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야, 저만 하나 차이네요. 득과 독. 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말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라방을 너무 자주 하는 건 혹여라도 말실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위 조절이라든지 횟수 조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로 가정법입니다만 정치에서 사실 뭐 가정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도 이 소통 방법을 계속 해나갈까요? 궁금하잖아요. 그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라방 해주세요. 가끔씩 할 거예요. 되면. 뭐 어렵다고. 최진봉 교수님. 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마음은
아, 소통하죠. 그게 어렵나요? 뭐 청와대 들어가서도 대통령 되면 소통하겠습니다.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주 가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고 참모들이 옆에서 아유 대통령님 이거는 좀 이 무리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근데 그리고 있죠. 그게 좋은 겁니까? 대통령 돼서 라이브 방송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자주 하는 건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있어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되면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나 그것이 자주 뭐 예컨대 지금처럼 뭐 후보일 때처럼 자주 하는 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거를 걸림없이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올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하는 말과 후보의 하는 말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가 나가면 정책적으로 전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좀 필요한 거고요. 특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참모들의 의견도 듣고 정리된 입장을 전달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주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저기서 약속을 했으니 제가 볼 때 할 것 같아요.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러나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난 13일이었죠. 경북 성주를 갔을 때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먼저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 때 날달걀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저게 정말 달걀이었기에 망정이지 더 다른 물체건 하면 정말 후보의 안위에 정말로 해가 정말로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달걀을 던진 사람이 세상에 고등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금되기도 했는데 그 고등학생에게 안지윤 기자님 이재명 후보가 뭐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송구하다고 했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 학생이 왜 이 달걀을 던지게 됐냐고 하면은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상황의 기초에 대안을 찾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고요. 덧붙여서 학생 덕분에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제가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경북 성주로 날아간 편지가 한 통은 저 학생한테 갔는데 한 통이 더 갔다는데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럼 한 통은? 네, 한 통은 성주 경찰서장에게 갔는데요. 어허. 그 이유는 이 남학생이 당시에 이제 경호팀에게 제압을 당해서 성주 경찰서로 이제 넘겨져서 구금이 됐는데 하루 만에 석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아직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주 경찰서장에게 직접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을 좀 보면 이 학생의 행동에서 어떤 위협의 의도도 느끼지 못했다. 저는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13일에 저를 향해 계란을 던진 한 고등학생에 대해 선처를 호소드리고 또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올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이 사안은 사실 대통령 후보는 지금 총리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걀을 투척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피해를 당할 뻔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를 해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그냥 없던 걸로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적어도 이 행위 자체가 이제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 뭐 계란에 맞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모욕감을 느꼈다라든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또 양형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도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제 4시간 만에 뭔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했는데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오전에는 버럭했다가 오후에는 송구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전에 한국노총 간담회가 있었죠. 이후에 이제 취재진이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간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 쪽 비판이죠. 그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 이력서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에 대한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사실 감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 야당이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예요. 그런 만큼 감정 컨트롤은 필수 요건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의 당시 저 반응은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좀 알고 좀 질문하세요. 이 학교에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어떻게 뽑는지 그 과정 좀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저쪽 민주당에서 하는 말만 그대로 듣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 질문하면 그거 되겠어요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버럭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니까 네. 이게 윤석열 후보 주장이 맞아요? 저게 초빙 교수가 거의 시간 강사의 어떤 개념이고 뭐 이 지원사 같은 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죠. 그럼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요. 아무것도 그냥 사람이 추천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그 얘기예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시간 강사나 겸임교원의 공개 채용이 법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2019년 8월이에요. 강사법이라 일명 강사법이라고 하는데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2019년에 의한 모든 학교가 다 공개 채용합니다. 시간 강사도 공개 채용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받아서 공개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합니다. 그전에는 공개 채용을 하는 데도 있었고 안 하는 데도 있었어요. 대신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그냥 이력서도 안 보고 한다. 그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교수를 했잖아요. 2019년 전부터 교수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학과에서 시간 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겸임 교수를 뽑을 때는요. 이력서 가지고 학과에 있는 최소한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이분이 정말 괜찮은 분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 알아야 뽑죠. 아무나 시간 강사를 데려옵니까? 왜냐면 그 시간 강사가 들어오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럼 학생들한테 뭐 어떤 분인지 경력이나 이런 분이 확인도 안 된 분을 아무나 학생들한테 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만약 윤석열 후보 말이 맞다면 그 학교 그 뭐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 대학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씨 뽑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한 명 추천하니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허위로 경력을 적고 허위로 수상 경력을 했던 사람이 교수고 그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얼마나 큰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런 걸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그냥 얘기하면 시간 강사는 그냥 막 들어온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간 강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지금 집회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2019년 전에 들어온 시간 강사들은 다 그렇게 들어온 것처럼 네. 국민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런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으신 것처럼 안진용 기자님, 시간 강사분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강력 항의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왜 대체 어떤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사실과 맞지 않다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는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목은 윤석열 후보님, 대학 시간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당시와 달리 강사들도 공개 채용을 거쳐 선발을 한다. 정식 교수를 뽑을 때처럼 자료를 보고 뽑는다는 주장이고요. 그 하차는 시간 강사라도 해볼라 치면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고 구술을 하셨다고 하니 고통을 잘 아실 것 같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 기자들한테 뭐 좀 알고 질문하세요. 그쪽 말만 듣지 말고 이렇게 버럭했던 윤석열 후보가 4시간 만에 갑자기 태도가 급변했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태도는 뭐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지봉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의 이 오후의 발언은 오전 발언보다는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만 발언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사안인데 어떤 되게 긴박감이나 중요도라고 그런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제3자 입장에서 현안에 대한 논평하는 뭐 그런 느낌 좀 받아요, 지금. 제가 사과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 2가지 했잖아요.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시기도 늦었고요. 내용도 잘못됐어요. 지금 보세요.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뭐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기획공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관해서 허위 이력이나 허위 수상 경력 이런 부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획공세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과가 먹히겠습니까? 저렇게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사과일까?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이나 진심 어린 미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사과를 할 때는 명확하게 무엇을 누구에게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네.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사과가 통하는 것이지 네. 뭔가 토를 달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뭐 제한된 어떤 부분들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과로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말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공세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일단 권상희 평론가님, 그 4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기에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급 부드러워진 거예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정치 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격앙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마도 선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지나친 이 검증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전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 이 지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선대위 입장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개인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증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이 짜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플랜 A, B 다 없고요. 지금 선대위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사실관계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대국민 사과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능력 중요해요. 대선 후보기 때문에 뭐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과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윤석열 후보 말 중에서 오후에 한 말 중에서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 같다는데 무슨 근거예요, 양윤선 평론가님?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기획공세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취재진들도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고 하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라면서 오늘 오전부터 이른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오는 이 추이를 보니 아무래도 좀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획공세라는 이 주장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는 말에 무게감이 실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지금의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라고 말했다면 그 근거를 대는 게 취재진, 더 나아가서 취재진은 국민을 대신해 묻는 거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 기자들 여러분이 이거는 뭡니까? 무슨 선문답을 하는 겁니까?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건을 좀 뭐 약간 의도적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유한기 씨 건을 덮는 거 아니에요? 이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2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이고요. 물론 뭐. 근데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YTN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YTN은 왜 김건희 씨에게 지금 이번에? 이 타이밍에 그렇게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요? 김건희 씨는 원래 윤 후보의 부인이었고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왜 지금? 민주당이 기획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허위 경력 이력서를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을 본인 입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기획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한 거고 본인이 직접 기재한 이력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대한민국 내로라는 탐사보도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 짬밥 20년 경력이다 나 거기 출연 20년 했다 턱 보면 안다 뭐 돌아가는 거 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획공세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좀 뒷받침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 동안 활동하셨던 이수정 교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세의 냄새가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음모론이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타이밍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이밍 가지고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터지면 문제가 없고 지금 터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본인이 예전에 방송에서 하셨던 발언의 내용과는 저는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정치권에서 본인들의 이게 유리한 쪽으로 발언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음모론을 만들어내거나 그걸 제가 볼 때 이수정 교수님도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음모론을 가져오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기획공세 이거 계속 하다가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역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선대위에서 그런 입장을 견제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물론 추론입니다만 양재민 변호사님 앞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허리 숙여 90도 허리 숙여 사과한 내용 짚었잖아요. 혹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진심으로 사과했겠지만 그 배경에는 전략적으로 나는 가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냐라고 겨냥한 것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의도가 뭐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후보는 빠르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지금 언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이슈가 더 집중이 되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내일 중으로 좀 공식 사과가 나오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선대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정리되는 대로 후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정확히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뭘 잘 모르면서 사과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다라면서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다. 하여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이 이제 오늘 나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부분에 아무리 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늘 강조했지만 사과는 타이밍, 시점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지금 잘못의 핵심이 이겁니까? 공세의 빌미를 줘서 지금 국민은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허위 경력을 써낸 건지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이랬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대위는 그걸 지금 조사하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더뎌요? 라고 지지자를 포함해서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처가 어제 뭐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추가 의혹도 몇 개 나왔는데 하여튼 좀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치러진 수능이 국어 문제가 불수능이었다 그랬잖아요. 불국어. 정말 우리 국어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과를 하기에는 뭔가 좀 알아볼 게 있다는 겁니까?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을 국민들께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발언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속 시원한 그냥 직설화법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화법을 보면 계속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또 다른 억측과 또 다른 해석을 낳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또 한 번 해명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도 직설화법 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 의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해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사과를 구걸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던 게 뭡니까? 공정입니다. 공정. 과연 이 사안이 외쳤던 공정과 부합하는 잘 들어맞는 지금 태도인가? 그걸 지금 국민들은 분통 터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관련해서 그동안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도박 관련 발언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던 공정이란 단어, 향후 자신의 배우자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부메랑이 될지 여러분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슬슬 이제 등판을 준비하는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딱 느낌이요. 안진용 기자님, 왼쪽부터가 이제 오래된 시점이에요. 쭉 보면 어떤 좀 느낌이 됩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그저께 사진에서는 보면은 이 언론을 계속 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적어도 어제는 이제 당당하게 언론 앞에 서겠다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아하. 계속적으로 대선 후보의 배우자이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꼭 그렇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팩트에서 이 촬영한 영상에는 정말로 글쎄요, 이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목덜미가 이렇게 잡힌 채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참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과 달리 어제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그러니까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던 모습 보세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그냥 언론에 포착되는 모습을 그냥 이 그대로 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도 정말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의 눈가 쪽까지 올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세요. 김건희 씨의 마스크는 그냥 거의 콧등 정도에 걸쳐 있으면, 그러면 뭔가 이제는 마음적으로 다 내려놨다, 등판 준비한다, 뭐 그런 겁니까? 등판을 하지 않을래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 계속 쓰는 사진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더 팩트가 촬영한 영상은 사실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가 저는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뭐 더 팩트의 영상이 계속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선대위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선대위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네.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선거 경험이 상당히 많은 후보자, 배우자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론 대응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로 지금 언론 대응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시지 관리하는 담당자조차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하고 큰 차이점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해식 의원이 이 배우자 실장 보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보 라인을 거치지 않으면 김혜경 씨하고 직접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모르는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하. 모르는 전화라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취재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과연 선대위에서는 이 후보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 역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최근에 김건희 씨가 뭐 우연인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YTN과 오마이뉴스 잇따라 인터뷰를 한 게 기사화되면서 지금 이 논란이 확 커졌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한 내용 중에 김건희 씨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언제 나가야 좋을지, 즉 공개석상에, 즉 등판을 언제 해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이건 누구 겨냥한 겁니까? 누가 봐도 김혜경 씨를 겨냥한 발언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내조를 계속해서 해왔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실제로 본인이 사업가로 생활을 하다가 또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정치인의 아내가 갑자기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김혜경 씨와는 결이 다르게 나는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뭔가 아직은 정치인의 배우자가 되기에는 초년병 같으면서도 상대 후보 배우자를 겨냥하는 것도 지금 빼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하는 거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주민 변호사님, 그 오마이뉴스와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최근 불거진 성형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형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성형 의혹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나는 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성형을 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어서 이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성형을 했다라고 속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김건희 씨와 인터뷰를 했던 오마이뉴스 기자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어떤 이런 얘기도 들려줬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문자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네네.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사과한 거냐, 이런 지금 또 이제 그 질문 이런 게 뒤따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허위 경력 문제, 그다음에 줄리 의혹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등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약간 좀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앞서도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 잠깐 언급했지만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이 인터뷰를 보면요, 최재문 교수님, 언제 등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 좋아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선대위 차원에서 배우자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개인 생각이 사견님을 전제로네. 첫째, 통제가 안 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선대위가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리거나 보좌하는 상황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걸 지금 오마이뉴스 기자의 말에 따르면 어그러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으면 집중적인 공세가 들어가거든요. 질문 공세가. 근데 본인이 말하다가 예전에 언론에 보도 나온 것처럼 또 그냥 막 얘기하다가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아닐 것 같고 시간을 두고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사과의 타이밍이 필요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부터 아마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지민 변호사님, 진중권 전 교수도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일가를 했다면서요?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겸임 교수 재직 증명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논란을 확실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어느 경우이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도, 윤석열 후보의 대응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